아유, 진심으로 저야말로 진짜 감사의 마음 품고, 특히 우리 회장님께서는 회장단 회의도 오늘 일정이 있으셨는데, 우리 회원분들을 향한 그 마음 일념하에 흔쾌히 이렇게 교육을 오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좀 궂은 날씨인데, 한 분 한 분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오히려 정말 감사의 마음 제가 깊이 담아서 더 열광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박수 올리고 시작했는데 광주시에 제가 많이 아끼기도 하고 다들 너무 건강하게 배워서 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누구 탓을 안 하고 사는데 코로나 탓은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극복하고 계시는 걸로 우리가 승자다 하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보란 듯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이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건강 유지하시는 상태 잘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고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지만 타이틀만 보시더라도 회개하니까 좀 또 먹먹한 마음이 드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장님한테도 정말 주제를 잘 뽑으셨다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이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굉장히 여러분들 또 진이 빠지게 열심히 뜯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국토교통부 고시인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생각보다 등한시되지만 요즘 법원에서 많이 그 논란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회계입니다.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관리사무소에 이제 격리직원분과 더불어서 꼭 지참해 두셔야 될 그런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정지침 보시는 느낌에 준하여서 국토교통부 고시의 하나인 회계처리 기준도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국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회계 강의는 비록 제가 드리는 건 회계사의 관점은 아닐 수 있지만 오히려 소장님들이 그런 일은 역시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법적 공방에 놓이셨을 때 소장님들은 이 부분을 하셨는지를 법원에서 보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잘해주셨는데 격리직원분들이 횡령하는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소장님들이 지휘감독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상에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법원에서 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은 회계사 강의는 어찌 보면 격리분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 볼 때는 소장님들은 변호사 강의 들으시는 게 손해배상 책임 쟁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회계 사건을 현재에도 좀 하고 있어서 두루두루 아파트 관리분이 하고 있지만 회계 분야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전파할 수 있는 특히 오프라인 기회를 너무 주셔서 회장님과 우리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역시 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관계상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게 두 가지 기둥축으로 내용을 담아왔어요. 자, 보시면 규정과 판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제 이름이 영화기도 하지만 로맨스 장르도 있고 공포 영화도 있듯이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장르가 뭐예요?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의 장르를 매개로 하지만 제 강의의 특성은 이걸 하나를 이해해 두시면 뭐 로맨스 영화 보시고 나면 다른 영화의 이해도가 높아지듯이 회계 강의를 매개로 하였으나 이걸 들어주시면 다른 쟁점 보실 때 안목이 생기게끔 강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회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 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회장님 잘 말씀해 주신 노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규정과 판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함께 소통해 볼게요.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주도형으로 이거를 같이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규정, 판례 있는데 보통 많이들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태도가 판례 있나요? 이 질문을 제가 협회 소속되어 있을 때나 나왔을 때 계속 빈번히 받아요.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판례 있나요? 답답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눈, 코, 입이 있잖아요. 우리 공통점. 얼마나 행복한 우리 눈, 코, 입이 이렇게 준수하게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눈, 코, 입이 있는데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달라요. 눈, 코, 입이 있는 건 공통적이지만 각자의 생김새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또 매력적인 세상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판례가 있어요. 이걸 많이 문의하시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너도 나도 준수해야 되는 불변의 그런 어떤 눈, 코,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분야에서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때 생각보다 규정을 먼저 들여다보시지 않는 경우도 있곤 하는데 규정을 파고들어서 이거 열심히 어필하면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없던 판례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 바로 주택관리사 분들이세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을 오늘 회계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0순위 내지는 1순위가 바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보태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김새 다르듯이 판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나한테 좀 더 이렇게 익숙한 사람, 내 이상형인 사람이 모습으로 있듯이 내 사안에 부합하는 판례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둥축은 규정으로 삼으시되 판례는 나한테 유리한 거를 버무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본말 전도가 되시면 안 되고 항상 규정이 선순위, 후순위가 판례, 보태어주는 느낌으로 올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쟁점, 회계뿐만 아니라 노무가 되든 하자가 되든 이 방향성만 잘 준수하셔도 여러분들이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선구자가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주택관리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제 하에 소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규정. 우리 눈코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틀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통어인 공동주택관리법을 검색하셔서 그중에 제가 회계의 주요 규정을 좀 담아왔는데 저는 항상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정석으로 검색을 해요. 업무를 할 때.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 좀 익숙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도 막 이슈가 되죠. 근로기준법도 이슈가 돼요. 노무사건에서는. 그럴 때도 정석으로 저는 뭐 포털 검색 엔진 검색을 하지 않고 포털 검색 엔진에 법제처라고 검색한 후에 거기에 법을 검색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따끈따끈한 법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팁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이 뜨고 거기 이제 화면에 뭐 연역법령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조문 옆구리 보면 연이라고 노란색 표시 아니면 판이라고 녹색 표시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해당 조문의 연역이나 이제 아니면은 관련 판결이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제처 사이트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으니까 제가 뭐 여기 관계자는 전혀 없는데 정확도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는 방향성이니까 일단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법제처에서 검색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익숙한 규정부터 워밍업을 할 거예요. 회계처리 기준이 낯설고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키포인트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일단 익숙한 법 규정,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고시 이전에 법부터 먼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서류 장부 5년간 보관 규정은 많이들 아세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법으로 올라와서 법을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생겼냐. 예전에는 이 규정이 구주택법 시행령에 있었어요. 이 저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신 선배님들 계시기 때문에 익히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시행령에 있던 게 법으로 올라왔어요. 언제? 2014년 6월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 시절에도 이게 법으로 올라왔던 시점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는 벌써 2021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올리냐면 여러분들께서 2013년도, 14년도에 단지했던 곳에서 실태조사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지나간 일이긴 한데 요즘 쟁점이 되기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네,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예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2014년 6월 25일부터 5년간 보관 규정이 법으로 올라와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생겼거든요. 2013년도에는 이거 그 법에 과태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5년간 보관 안 했다 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때는 시행령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아직도 실제조사 감사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93조 규정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시행일이에요. 시행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22년부터는 이렇게 마이크 들고 강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적용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뭐 마이크를 쓰면 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상상 속에 제가 법을 개정해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랑 내년에 다시 만났어요.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공무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2021년 8월에 마이크를 들고 강의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겠어라고 공문을 주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어떻게 지켜주세요? 202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이전 갖고 뭐라 하냐 이렇게 지켜주실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014년 6월 25일부터 5년간 보관 규정이 법으로, 그땐 주택법이긴 했지만 이제 공주법으로 넘어온 거긴 하지만 아무튼 법으로 규정되면서 과태료가 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2014년 6월 24일까지 보관이 안 됐더라도 그걸 법 위반으로 적어도 과태료 규정을 이렇게 적용받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태료는 역시 여기에서 차관점을 얻으시면 시행일을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행위한 시점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 협회에 있을 때 이 서면을 정말 많이 썼는데 2014년, 14년이 걸쳐 있다. 어떤 거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 중이었고 그 이전은 아니었고 걸쳐 있으면 이전에 아닌 부분을 부각시켜서 서면을 냈어요. 뭐 이렇게 의견 제출서나 이의신청서 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정이 중심이 되고 판례는 보탤 뿐인데 유리한 거를 좀 부각시켜서 올인하시라고 그 관점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제가 내부 감사 부분을 가져왔어요. 뒤에는 외부 회계 감사 부분을 가져올 건데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내부 감사분들이 관리주체 업무 감사하는 거 업무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감사가 1명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조문도 이런 것들이 뭐 그 재심의 요청하는 규정도 뭐 나오고 이렇게 도입되면서 그 인원 증원이 이루어졌어요. 내부 감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법적 어떤 추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과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격리 직원이 횡령한 단지라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이걸 인용해 보면은 이런 얘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통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격리 직원 횡령하면은 격리 직원과 소장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격리 직원은 전액 책임을 지는 걸로 나오고 소장님은 몇 퍼센트 제한으로 나오는 게 경과적으로 나오는데 그 몇 퍼센트 책임을 제한시키려면 가능한 한 내가 유리한 걸 총동원해서 주장을 하셔야 돼요. 민사사건에서. 그럴 때 이 주장이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감사를 입대위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는 이런 관리 주체 업무를 감사하는데 이런 감사보고서 작성 등 이런 걸 소홀히 하여서 격리 직원의 횡령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제가 풀어낸 표현이고 그냥 느낌 오시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고고 우리가 소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원고도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를 쓰셔야 유리하잖아요. 그럴 때 내부 감사를 안 했거나 했더라도 소홀히 했다. 뭐 이거 하더라도 결국 발견 못하지 않았냐.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가능한 한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나는 최대한 노력했다. 근데 터졌는데 어쩌나 말이냐.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럴 때 원고 아니면 보험사가 뭐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입대위가 이런 지휘감독 면에서 소홀히 한 과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때 이런 말로만 설명하실 게 아니라 규정을 무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전에 규정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례를 들이밀어도 재판부나 이런 판단자들은 그 케이스는 다 다르다고 봐요. 근데 규정은 어때요? 우리 모두 준수해야 돼요. 판사조차도.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내부 감사 규정이 다 있고 감사가 심지어 2명 이상으로 증언까지 된 현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격리 직원이 횡령했다. 이런 얘기를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포인트, 내부 감사의 소홀, 과실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규정이지만. 그 다음에 외부회계 감사가 또 꿀이에요. 내부 감사보다 더 파워풀한 게 바로 외부회계 감사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별표를 해두시면 좋겠는데 자, 300세대 이상은 이제 의무적인 거고 미만은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느낄 때는 어쨌거나 300세대 이상 단지가 많긴 한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직원 횡령 사건이 이런 단지에서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공사대금 사건 이런 거 상담할 때도 감정 관련된 말씀을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에 감정인을 선임해서 뭐 이렇게 뭐 감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비슷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인 이게 법원이 선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볼 때는 이런 조문을 다 인용하면서 우리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단지인데 이런 외부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판사가 돼보세요. 법원의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거에 준하여서 외부회계 감사, 특히 회계사분들이 하는 감사잖아요. 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여러분들은 좋게 바라보겠어요? 아니면은 믿을 수 없다라고 보시겠어요? 믿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판사라면. 우리는 솔직히 이 분야 많이 아시니까 아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장치가 마련된 거는 가능한 한 그런 곳간이 새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면을 쓸 때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이 조문을 박수로 다 인용을 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판사는 몰라요, 이 조문을. 그래서 인용을 해주셔야 돼요. 교과서처럼 친절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진행을 하냐면 이런 내용을 잘 버무립니다. 자, 보세요. 외부회계 감사인 누가 선정한다고요? 조문에 다 나와 있죠?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합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회가 원고로 나오거나 뭐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이쪽도 소홀히 했다라는 거 어필해야 된댔죠. 그러면은 심지어 외부회계 감사 결과가 뭐 적정하게 나왔다. 그 선정도 입대가 했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들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횡령사건이 터졌는데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뭐 그렇게 할 때 선정 주체는 관리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믿을 만한 회계감사 결과도 적정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보시면 이거는 생각보다 그래도 따끈따끈해서 이게 그래도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긴 하는데 관리 주체가 원래는 K아파트 공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조문 바뀐 거 이제 좀 지났으니까 아실 텐데 감사인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대신에 관리 주체가 뭐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뭐 통로별 게시판이 있는 경우는 거기도 해당되고 이거 조문 쫙 바뀔 때 이거 관리 주체는 K아파트 공개는 빠지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조문이.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감사인이 하는 것이 추가됐어요. 원래는 1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것만 있었는데 K아파트가 관리 주체가 아니라 감사인에게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보통 말씀드리냐면 감사인과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니까 계약서 상에 입주자 대표회랑 감사인 간에 계약 체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외부회계 감사 관련해서. 그럴 때 저는 이 문항을 아예 조항으로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번 또 챙겨주시는 거죠. 이거 위반되지 않도록. 자 보세요. 이거를 나중에 감사인이 이 규정 모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자 26조 제6항은 외부회계감사 계약서에 명시할 것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고편으로 이런 조문이 있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K아파트에도 올려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소장님 입장에선 체크해 주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감사인이 이런 규정 생겼는지 몰랐다. 원래 관리주체 역할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이게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해서 한번 고지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넣어주시는 게 좀 깔끔합니다. 나중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는 확인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익숙한 조문이니까 좀 이제 제가 여기서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회계처리 기준과 다르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다시 짚어주신 것처럼 이거를 활용하시는 거를 또 떠올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알면서 이걸 막 응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 소장님들이 자료를 주지 않아도 제가 어디를 놀러가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느냐? 바로 K아파트입니다. 자, 앞에 조문이랑 연동을 해볼게요. 외부회계감사 보고서가 어디에 올라온다고요? K아파트에 저장되어 있겠죠. 우리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저장돼 있겠지만 적어도 외부인인 제가 보는 걸로는 K아파트는 노골적으로 검색이 돼요. 어디서? 바로 이 회계감사 결과 창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따라오셔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K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클릭하시고 단지별 현황을 누르시면 우리 광주, 뭐 서울 이런 데 단지별 감사 보고서를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거기 적정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뭐 적정, 뭐 한정, 부적정, 뭐 의견 거절 등의 4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정 의견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적극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 보고서가 예쁘장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서중으로 붙여서 내요. 근데 이 자료를 단 한 번도 제가 뭐 입대인이나 아니면 주택관리사 분들로부터 받은 적은 없어요. 제가 알아서 찾아서 다운로드 해보고 아 이거 오케이 하면은 체크 받고 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규정 준수하기 바쁘시다 보니까 이것까지 뭐 변호사나 회계사 챙겨주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니까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이 분야에 이걸 모르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 변호사도 여유가 없어서 그럼 그 변호사한테 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여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컷 고생하셔서 감사인한테 공개해야 됩니다. 시그널까지 주셔서 감사보고서 살리셔야 되겠죠. 변호사한테 떠먹여 주셔야 돼요. 모르는 변호사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 부당해고에서 소장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회계 관리 잘못해서 뭐 아니면은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계류가 된다 등등 이럴 때마다 저는 이걸 반드시 냅니다. 보통 회계 부분으로 부당해고 사유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조문을 근거로 해서 한 회계감사 결과가 적정 의견이 나왔다를 상세히 적어요. 그럼 재판부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보듯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열심히 보고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까지 적어내요. 심지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도 제출했다. 어필합니다. 제3자가 개입돼서 중립적으로 전문적으로 한 거는 그 재판부가 신뢰도를 높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구청장이라는 우리 그 감독청이죠. 거기서도 체크를 했고 감사인도 회계사다 뭐 이런 얘기들 어필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때가 본인들은 비전문가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럴 때 그래서 뭐 소장님들이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외부 감사 카드를 반드시 꺼내셔야 돼요. 진짜 이 회계 분야의 전문가의 감사 결과도 적정 의견이었다. 우리는 회계감사도 놓치지 않고 의무적인 거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어필하셔야 돼요. 소장님들은 그걸 하시는 존재들이시니까 잘하신 거를 적극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설명은 해야 되겠지만요. 규정을 판단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주자 대표인은 그 감사인의 어떤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뭐 그런지도 뭐 엉망이다, 형식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비록 형식적으로 느꼈다면 이런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의 신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도 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조문에 다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 우리한테 익숙해서 그렇지 조문을 제3자가 볼 때는 다 새로운 외계어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논거로 쓰시면 정말 어필이 파워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를 우리 뭐 요리로 치면 레시피 잘 버무려서 맛깔스러운 음식 만들어내듯이 이걸 잘 버무리면은 생명체처럼 사안이 살아 움직여요. 그걸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주택관리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법을 제일 잘 하시거든요. 변호사보다 더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아시는 걸 잘 구워 삶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회계 처리 기준이 이제 거슬러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저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그런 전제 하에 뭐 회계 처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고시한다 해서 선정지침도 국토교통부 고시고 회계 처리 기준도 국토교통부 고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 나와요. 어디에? 시행령상의 조문에. 그래서 회계 처리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격리직원 횡령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회계 처리 기준을 아는 경우가 솔직히 없었어요. 그동안 잘. 그럼 어떻게 돼요? 저랑 싸울 때 상대방 변호사가 회계 처리 기준을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장님들을 변호한다고 해야 될까요? 대리할 때 좀 수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들먹거리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회계 처리 기준을 다 알아버렸어요. 어떻게들 아셨는지. 그래도 열심히 조문을 파고들어서 이 조문을 보셨겠죠, 아마도.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변호사 내지는 상대방들이 회계 처리 기준을 법정에서 자료로 냅니다. 그럼 이거 준수하신 분들 많을까요? 결코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이 원래도 되게 쉽지 않아요. 50% 되는 것도 다행스러운데 제가 10%까지 막은 적 있거든요. 0%까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횡령이 소장님들이 하시진 않았지만 관리 책임자 이런 걸로 어쨌거나 몇 프로라도 나오는데 제가 최대한 막은 게 10%였어요. 그건 정말 럭키했던 거였고 보통 40, 50%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거 회계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회계 처리 기준의 중요성을. 근데 회계 처리 기준은 제가 출력해 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소지하실 수 있는데 출력했을 때 기준으로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비치해 두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에 아까는 현행 법령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화살표를 누르셔서 통합 검색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건 하나 조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법제처 똑같이 들어오셔서 통합 검색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한번 들어오셔야 되는데 법제처 들어오셔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화면에 보일 텐데 그거 누르시고 통합 검색으로 하셔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우리 시도회나 본회 홈페이지, 광주시회나 본회 홈페이지 이런 데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우리 소통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제가 법제처는 정석이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법이랑 다르게 검색이 쉽게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좀 조작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광주시의 홈페이지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있으시면. 자,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은 11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서 11페이지라 하더라도 조문이 한 57조까지 있거든요. 이걸 다 일일이 보시려면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한 것들 조문 순서대로 좀 가져왔으니까 역시 아까 법 보셨던 그 느낌 살려서 키포인트만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아까 법적으로 풀어낸다고 그랬잖아요. 회계를. 이거는 이제 법적 판단받을 때 얘기인데 이게 예방적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이 될 거예요. 자, 법원에서는 이제 화면 보시기 전에 말씀드리면 그 업무 분장표랑 내부 통제 절차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이거 회계사들도 약간 쓰는 용어 같은데 업무 분장표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회계 담당자와 뭐 그 외에 이제 소장님의 담당 영역을 관리사무소 조직도가 있거나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거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이 막연하시면 회계처리 기준에 나온 대로 적어도 이 업무 담당하는 분장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 담당표 정도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 뭐 지출 원인행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기타 뭐 이런 업무는 홍길동 이렇게 담당자명 적어두시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회계 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는데 뭐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 그렇지 않다 하니까 비록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는 놨으나 이 모두를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근데 어쨌거나 이 업무는 아무 개가 한다라고 적어두시라는 거예요. 격리직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게 있고 없고가 나중에 큰 차이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나중에 이제 격리직원이 횡령하면은 그분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것들 큰 의미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회계 담당자를 두어야 된다라고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 업무 담당자는 기재해 놓은 문서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횡령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분은 100% 집니다. 그리고 보통 깜빵을 가요. 그래서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돼서 전액이 다 인정되고 보통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소장님들과 관련된 조문을 제가 주로 빼왔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회계 담당자가 봐야 되는 조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들 관련된 걸 좀 짚어드리면 회계 업무 인계 인수할 때 그 회계 담당자가 이제 홍길동이었다가 뭐 김길동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A에서 B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사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
인계자, 인수자, 그러니까 A, B가 이제 뭐 동석을 하고 계실 텐데 관리사무소장의 창간 하에 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인계 인수서에 창간인 관리사무소장 누구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계 인수 과정에서도 뭐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면밀하게 참관인으로서 이 조문도 아예 참관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상대방이 트집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인계 인수 과정에 너무 감쪽같이 해놔서 하자가 없었다. 나는 분명히 참관인으로 들어갔다. 조문 그대로 했다. 나는 할 일 했다. 이 얘기를 하시려면 참관했다라는 것이 비록 서식은 없지만 인계 인수서에 참관인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세요. 도장을 찍으셔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소장님 결제에 어떤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참관인의 흔적. 이게 그냥 열심히 참관하셨는데 기록이 없으면 없던 일처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뿐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서로 남기는 거 좋아해요. 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회계 처리 기준 관련돼서 뭐 도장을 찍는 조문이 자꾸 나오거든요. 소장님도 도장 찍는 조문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 신고한 직인 있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직인을 사용한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직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장으로 찍으실 때. 통일하시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회계 처리 관련돼서는 그 신고 직인을 사용해야겠구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5년간 보관 규정이랑 맞물려 있는데 아까 제가 회계감사 보고서도 K아파트 거 공개된 자료 실컷 힘들게 공개하신 만큼 나중에 써먹으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 문서는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외부회계감사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내부감사 시에도 그렇고 해서 이 보관은 힘드시겠지만 잘해오시면 이걸 뽐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해왔다라는 사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확하게 기록 유지 보관은 그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이시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마감 관련해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마감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한 한 뭐 확인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장님이 남겨두시면 좋을 거는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좀 내부 문서를 남기는 방향으로 확인인 이런 식으로 도장 사용하셔서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관리사무소장님이 A에서 B로 변경될 때는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 마감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근속근무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해서 소장님이 변경될 때는 요날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 마감하는 거 이거 좀 같이 그 A, B에서 A 입장이 되실 수도 있고 B 입장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요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반복되는 조문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전산 처리할 때는 이걸 출력하여서 관리사무소장과 한 명 이상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게 약간 뒤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산을 회계 처리하는 단지인 경우에는 소장님 플러스 이때 구성원 중 감사 한 명 이상. 그럼 한 명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두 양자가 같이 뭐 이름이나 도장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전산 문서는 출력해서 소장님 플러스 감사 도장 뭐 이런 느낌으로 결제란 만들어서 작업하셔도 좋겠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감사분도 번거로우시겠지만 내부 감사 역할 다 했다. 소장님도 다 그때그때 조문대로 체크했다라는 게 남겨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제가 몇 군데 우리 오늘 강의 안에서 한 3군데 정도 별표 5개 가져왔거든요. 모든 게 다 번거롭다. 이걸 언제 다 하고 앉았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도 문서를 남겨두셔야 되는 게 별표 5개 규정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법원에서 판단받으러 가서 열심히 원고든 피고든 입장에서 싸울 때 주로 이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 입장에서 싸우는데 그때 법원에서 가장 많이 판결문을 적거나 판결을 내실 때 쓰는 인용하는 규정이 이런 규정이거든요. 실태조사 감사 쪽도 마찬가지고 자,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 담당자의 장부 기입을 확인하여야 된다고 하죠. 그 회계 담당자가 장부 기입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확인 이내란으로 매월, 뭐 수시로는 좀 부담스러우시면 매월 정도 주기는 잡으실 수 있잖아요. 매월 장부 기입 확인인 관리사무소장 도장, 아까 직인 뭐 이런 형태로 그걸 꼭 문서화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그냥 단지별로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관련된 횡령 사건 열어보면은 이게 없어요. 진짜로 구멍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막 다른 외부회계 감사 이런 걸로 어떻게든 어필하지만 내부 자료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정지침도 준수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고. 이거 국토교통부 고시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게 우리 판단 영역의 자료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횡령 사건도 안 터질 거예요. 이런 거 철저히 하시면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이제 횡령하려다가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매월 확인해 주시는 거, 뭐 직인 같은 거 찍으셔서 확인자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좀 만들어 두시면 좋겠고,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파트너가 있으신다. 그게 누구냐? 감사분이랑 같이 하셔야 된다. 한 명 이상의 입대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뭐 이런 확인하여야 된다. 마찬가지 느낌으로 문구가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전산으로 된 거는 출력해서 감사와 함께 도장 뭐 이런 느낌으로 업무를 간명하게 정리해 두시면 일에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변형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전표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참고해 두실 게 작성 및 입력된 전표를 바로 다음날 이후에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결제를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전표가 뭐 변경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날 이후에 계속 뭐 변경되는 사항이 생기면 소장님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장님 입장에서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더 지난 시점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 및 입력된 전표를 변경할 경우 이럴 때는 위탁관리 시에는 소장님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자의 결제를 받고 자치관리 시에는 입대의의 결제.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격리 담당 동별대표자로 표현하는데 우리 이런 업무 담당하는 동별대표자는 잘 없으시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따지면. 격리 이사 뭐 이런 대표가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동대표분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뭐 감사분들이 되겠죠, 아마도. 그런 분들 결제를 받는 게 있으니까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은 좀 변경 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밖에 뭐 기타 사항에 바로잡고자 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때도 역시 신고한 직인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관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 참고적으로 이거는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전표 관련된 그런 조문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현금 시재액도 관리사무소장님의 매일 검사 후 이제 근거의 보관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는 여기를 근거로 쓴다라는 것의 장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상태가 허술한데 보관하면 이제 서랍이더라도 잠금 장치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뭐 거창한 금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전장치로 되어 있는 그런 금고 형태가 뭔가 내부적으로 서랍에 그 잠금 장치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금고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시재액 관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익숙한 규정도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장기 수선 충당과 별도 계좌 예치 관리는 우리 법조문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지금은 좀 덜 할 텐데 실태조사 감사 나오면 많이 걸려드는 이슈였어요. 근데 보통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로 끝나서 그냥 잘 넘어갔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는 많이 받진 않았던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리비 통장이나 장충금 통장은 반드시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지적 많이 받는 포인트거든요. 관리비랑 장충금은 같은 통장으로 짬뽕하시다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해서 A 통장, B 통장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포인트 잘 하시니까 기억해 두시고 아까 제가 별표 5개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뭐 잔액과 비교 대조하는 거 장부 뭐 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 장부와 대조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아까 제가 뭐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있어야만 하는 것만 제가 별표 가져왔는데 예금 잔고 증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사건할 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하신 분들을. 근데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
어쨌거나 이제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화면은 지금 현행 규정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인데 제일 첫 번째 회계 처리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 번 개정됐다는 얘기인데 벌써 이제 4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약간 유명해진 것 같아요, 회계 처리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거 예금잔고 증명 이따가 뒤에 보시면 이거 보관해둬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결산할 때 결산서와 함께 예금잔고 증명 이거를 같이 보관해두라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관해두셔야 되니까 잘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것도 해주시되 보관까지 해두시면 제일 잘 그 별표 5개 준수해 주시는 거니까 예금 잔고 증명 이 부분에 체크를 해두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횡령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나오냐면 판결문에 그 당구손님이 이렇게 적혀요. 예금 잔고 증명만 장부와 대조했었더라도 이게 분명히 구멍이 난 거를 알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리면 2억이고 3억이고 10억이고 횡령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뭐 관리비가 되든 장충금이 되든 뭐 10만 원이면 거기 공 하나를 더 붙여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만들고 그 야금야금 5년이 쌓이면 그게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0 하나 더 붙이는 거가 이제 예금 잔고 증명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그게 그만큼 나갔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0 하나 더 붙인 거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몇 억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결문은 그래서 이거만 대조했더라도 이렇게 몇 억까지 횡령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적히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일 많이 보는 조문이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형자산의 취득 이런 부분은 크게 뭐 그 문제화되는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입대에 승인받는 거 이거는 보통 다 업무하실 때 원래 보통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 관련돼서도 관련돼서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요 요청 시에는 이런 내용들 문서를 붙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간단하게라도 적으셔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에 관해서 실사하는 규정도 이제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중 관리사무소장이 직원한 직원 1명, 직원이랑 그 다음에 1명 이상의 입대의 감사 또는 입주자 대표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회가 지정한 사용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입주자만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그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입주자만 이제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여기 입주자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입주자 등이 보통 사용자 포함하는 건데, 안 돼 있으니까 고지고대로 사용자,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이런 실사 내용을 뭐 이런 참여자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기록 보관하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요거는 법원에서 문제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까 유형자산 부분이랑 뭐 이 실사 부분은 없긴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횡령 사건이 터지고 뭐 우리가 이건 뭐 횡령 사건과는 문제 없는 정황이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꾸준히 놓치지 않고 기록 보관해놨다 이런 것도 어필할 수 있으니까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두시면 그런 것도 어필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되지 않더라도. 네, 관리 주체는 결산서를 작성할 회계연도 종료 2개월 내 입대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법이랑 연결지어서 좀 아시는 규정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산서를 출력하여 이제 보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별표 5개로 말씀드렸던 29조에 나와 있던 예금 잔액 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은 그냥 아까 제가 29조도 그냥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29조가 이거거든요. 별표 5개끼리 연결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건데 여기 주어가 관리사무소장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저는. 혹시 가능하면 이게
근데 이것까지는 개정 노력이 쉽지 않아요. 제가 협회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 이제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러면 이제 혹시 입대위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개정 작업에 노력해보자.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을 막 뚫어져라 파헤쳐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법은 개정되면 좋겠다라는 걸 의견서를 이제 내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뭐 이렇게 개정될 여지까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우리 집행하고 관리주체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모든 조문에서는 주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 대표인은 이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관리사무소장이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서 대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우리는 규정을 준수한 게 안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관리사무소장은 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결산서와 더불어서 보관 시에 이 원본을 예금 잔액 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라는 규정까지 있으니 여러분들이 별표 5개인 이 부분 결국에는 잔액이랑 대조해보고 그거 다 대조했다라는 문서 남겨두셔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의 그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많이 제한시켜 주겠다. 10%까지도 갈 수 있거든, 극단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제가 아까 10%로 막았던 사건도 이거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없었는데도 좀 다른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마구마구 어필하니까 재판부도 그래도 잘 만나서 10%로 막았는데 이게 있다면 소장님이 솔직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모든 규정 준수해버리면. 그러면 10%보다 더 떨어지거나 거의 0% 수렴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케이스적으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또 리딩 케이스를 만드는 예방적 관점으로 중요하니까 별표 5개는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 관련해서도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회계처리 기준에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법제처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별지 서식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 서식을 참조할 수 있으시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서식을 다 열어보고 왔는데 그게 한 2페이지 넘어가다 보니까 화면에 오는 게 조금 이렇게 예쁘장하게 안 담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진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검색을 검색하시면 이 별표 서식까지 다 나오니까 별지 서식 이거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는 걸로 한번 참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에게 뭐 승인해서 변경 승인 받고 이거는 이제 예산안 관련돼서는 워낙 익숙한 업무시니까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릴 텐데 만약에 뭐 세입세출 예산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 세입세출 예산 입대위에 제출해야 된다 뭐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보다는 힘주어 설명 안 드리면 크게 문제가 좀 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별표 5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중심으로 봐주시고 뭐 예산 불성립 시에 예산 집행 이런 조문도 나오는데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이제 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실적 범위에서 뭐 예산안에 계상된 것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해오실 수도 있지만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다만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 요즘 좀 변수로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전년도 실적 범위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적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그 실적 범위 이내로 보니까 이거는 뭐 전년도에 뭐가 있네 없네 이런 건 따지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예외도 함께 체크해 주시고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입대위에 보고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입대위랑 소통하는 업무 중에 또 하나로 안 하고 계셨다면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요거 업무에 하나만 추가해 주시는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은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높아지면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원래는 한국감정원 지금은 그 한국부동산원인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한국감정원 시절에 그 나왔던 자료집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수정한 게 이거거든요. 2018년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 후에 아까 제가 K아파트에 공개하는 주체는 감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규정 같은 거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시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행 규정은 감안하시되 구자료집이긴 하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뭐 이렇게 관련된 해설이나 좀 약간 부연 설명 담긴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포털 검색 엔진에 공동주택 회계, 뭐 국토교통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자료 다운로드가 되게끔 검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아울러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판례 강의 넘어가기 전에 요약 정리해드리면 아까 제가 도장으로 회계 처리 관련 도장 찍으실 때 신고한 직인 사용하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소장님들이 참관 아니면 확인을 뭐 매 분기나 매월 말일이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확인란에 소장님 뭐 이름을 적으시거나 도장 찍으셔라. 그리고 전산 처리하고 계실 때는 출력하셔서 감사와 손을 잡고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업무 분장표를 만드셔서 회계 담당자는 누구다라고 정해두시고 그 다음에 내부 통지 절차 내가 주기적으로 그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서 확인해 왔다. 보관해 뒀다. 이 정도 있으시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법원에서도 약간은 두루뭉술한 경향이 있지만 이 정도 포인트만 짚어서 딱딱 반격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회계 처리 기준을 복잡하게 보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오히려 준수를 못 하시게 되니까 아까 예금 잔액 증명서 그 29조 관련된 내용들 그 정도는 정말 반드시 준수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좀 어렵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 커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사무 소장님 중심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고 회계 처리 기준은 출력해 두시되 회계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한 부씩 배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또 하나의 그 여러분들께서 성관주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무리는 용도긴 하지만 판례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은 규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아까 10%로 막았던 케이스 중심부터 해서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다만 제가 이제 이게 법원의 판례 검색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변호사들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가져온 거는 검색이 되는 우리 뒤에 인용된 그 판결 중에 검색이 되는 거를 제가 지금 사건 번호를 저렇게 기재해 왔는데 검색이 되면 종합법률 정보라고 포털 검색 엔진 들어가셔서 사건 번호를 이런 식으로 2002 고단 89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그러면 검색이 전문이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판결 요지만 언급드리는데 그것만 보시고도 솔직히 의미는 있는데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판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비슷한 입장에서 이게 안 나오는 판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랑 사건 번호만 아시면 판결서 사본을 신청한다라고 뭐 이메일로 받거나 팩스로 받는 거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비용이 한 1,000원 정도 들어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이내로는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열람이 되거나 전해줄 수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근데 아무튼 그 외에는 사건 번호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장 회계, 아파트 회계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하셔도 유관 판례가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잘 보시는 한국아파트신문 거기도 판례 검색 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검색하냐면 그냥 포털 검색 엔진 중에 구모 사이트 있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구글 사이트에서 한국아파트신문 판례 검색이라고 검색하시면 판례 검색 창이 바로 떠버리거든요. 거기 가서 회계 이런 식으로 검색해요. 그럼 우리 소장님들한테 유리한 제가 여기서 검색이 안 되는 게 검색될 때가 있더라고요. 판례 전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아파트신문 판례 검색도 좀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10%로 막았다는 케이스라서 따끈따끈하다면 따끈따끈한 건데 2018년도죠. 그래도. 아무튼 구판례긴 돼버렸는데 우리 분야에서는 제일 적은 책임 제한으로 막았던 거를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그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요 단지는 자치관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건을 봤기 때문에 아무튼 자치 위탁관리 불문하고 소장님들을 지휘감독자로 어쨌거나 보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입대의가 사용자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소장님들이 관리 책임자의 영역은 살아 있어요. 법원 판단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요건 전제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관리 주체가 주택관리업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장도 넣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 지휘감독 영역을 좀 제외시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제하고 보셔야 되고. 자, 보시면 통장과 장부를 대조만 하였어도 횡령행위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잖아요. 아까 제가 조문 설명드릴 때 계속 이 말씀 드렸잖아요. 단골 문구라고. 자, 보시면 아까 제가 그 29조나 이런 거 준수 잘 해주셨으면 이 케이스는 진짜 거의 0%로 수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로 막았던 케이스니까. 그리고 뭐 5년 4개월 동안 횡령을 한 거죠. 야금야금 제가 횡령이 쌓여서 5년 4개월 되니까 몇 억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어쨌거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소장님한테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책임 제한을 여기 제가 퍼센티지는 그냥 혹시 몰라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10%가 나왔던 케이스인데 총 횡령 금액의 10%로 해서 이게 공제로 이렇게 좀 커버가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무튼 이 주장은 반드시 다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 책임 제한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 제가 다른 횡령 케이스 할 때도 이거는 여기에 더 보태면 보탰지 빼지 않고 다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케이스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웃 단지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다. 그럼 이거 주장해봐라라고 여러분들이 가이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거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업무상 횡령으로 소장님을 고소했다. 그때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세요. 자,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업무상 횡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거 전혀 없다라고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이거 판사들이 많이 쓰는 문구가 우리한테 유리한 문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입주자 대표에도 격리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전혀 알아내지 못했다. 여기는 이제 분기마다 회계감사를 하게 하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했다는 얘기인데 내부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라고 어필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는 특이하게도 외부의 감사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대리를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외부회계 감사 관련된 조문을 쭉 친절하게 언급한 다음에 여긴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았어야 했다. 근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내부 감사로만 그냥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썼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부 감사 안 한 것은 뭐 입대의가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 안 한 과실이 그쪽에 있다. 이런 것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10% 제한할 때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태조사 감사를 받으면서 이 횡령 사건이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앞서 보신 것처럼 과실이 인정은 되나 개인적으로 이익 취한 것도 없고 입대의도 횡령 사실을 전혀 알아내지 못하였고 외부 감사는 전혀 받지 않았고 뭐 외부 감사 받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을 여기에 대신해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틀은 똑같은 거예요. 소장님은 스스로 선관주의 의무 다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입대인은 내부 감사 안 했거나 제대로 안 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외부 감사를 전혀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적정 의견 받았다. 그러니까 회계사도 모를 정도였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사정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연결된다고요?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에서도.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마지막 페이지는 무죄 받았던 거 설명 또 추가로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딱 반드시 횡령이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아까 보셨던 손해배상 책임이 민사에서 대표적인 회계 관련된 이슈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 제가 이제 형사사건을 많이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그런 골자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안들은 유죄 인정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판단 영역에 있는 것들은 인정이 쉽지 않은 죄명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제가 현수막이라고 예시를 들어보게. 현수막, 예쁘장한 현수막인데 여기에 명예훼손적인 문구를 쓰신 분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높을까요? 아니면 현수막이 명예훼손적인 문구다라고 해서 떼버렸어요. 그리고 반환 불가한 상태로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의 손괴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자, 손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거 아주 많으세요. 아주 이게 판사로 치면은 아주 우수 판사로 선정이 되실 겁니다. 훌륭하신데 사실 저도 판사가 아니라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되게끔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시면 되는데 뭐 내가 무죄면 무죄로 공략하시면 되고 고소로 처벌받게 만들 거면 그쪽을 어필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손괴죄는 삭제해버리는 순간 유죄 성립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환 가능한 상태로 두셔야 돼요. 문서 찢어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뭐 현수막을 떼어버렸다 그러면 보관 상태는 되셔야 돼요. 적어도 반환 상태 가능하게. 근데 아무튼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규정 말씀드릴 때 제가 5년간 보관하는 그 규정, 우리한테 익숙한 규정 2014년 6.25부터 법으로 올라온 규정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관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그런 회계 서류 장부 중심으로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문구처럼 입대의 회장이 그 문서가 자기한테 불리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관 중이었던 5년간 보관 중이었던 문서 중에 일부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손괴죄 성립이 그 여지가 높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뭐 고소인으로서 주장을 하시게 되거든 이 판결을 인용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회계서류 장부 실컷 잘 보관해 두셨는데 누가 삭제해버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때 이러한 판결문 쓰시라고 제가 혹시 몰라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감사가 피고인이거든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 입대의 구성원 중에 감사분이신데 부녀회가 뭐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 부정이 없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님의 판공비로 책정된 금액을 뭐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뭐 감사로서 뭐 꾸준히 지적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뭐 선관위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감사 활동을 이런 감사의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서 그 사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뭐 선거를 무효로 했다. 자기 동대표 선거에서 자기 무효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기사,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된 케이스인데 사실은 이거 명예훼손은 판단 영역이에요. 아까 제가 현수막 케이스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은 형사랑 검사가 수천 몇 건을 보기 때문에 판사조차도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명예훼손인가 어떤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긴가민가하거든 사실은 아까 손괴랑 다르게. 근데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그나마도 본 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사로 게재해서 이게 성립된 여지가 높아진 거예요. 가능성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 주로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방송이거든요. 보통 이제 뭐 그 우리 광주 쪽에 방송도 있고 기사 뭐 이렇게 보도도 있고 할 텐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가까이 노출될 수 있는 게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약간 명예훼손적인 느낌이 나는 방송을 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문서로 붙여지는 거랑 방송을 타는 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사정이 일단 있고 거기서 이런 실제 인정 증거가 없다는지 요목조목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연히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 성립까지 이르렀는데 보통 제가 명예훼손이 인정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뭐 기사를 통해서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해서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수단이 약간 방송, 보도 이런 쪽일 때 명예훼손 인정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단일 문건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높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낱장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 파워풀해져서 명예훼손 성립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상담을 많이 문의하시면 지금 현재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명예훼손 문서가 더 생겼을 때 이걸 다 모아서 고소하는 게 더 좀 실익이 높겠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동대표분들이나 소장님이랑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뭐 이렇게 기사에 허위사실을 소장님 관련돼서 그런 거를 노출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이런 죄 성립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소장님들은 방송 보도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반대로 누군가가 그런 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면 그건 역으로 고소했을 때 좀 죄 성립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면면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업무상 횡령죄를 제가 유죄와 무죄를 두 개 가져왔어요. 근데 무죄가 솔직히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죄는 더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인정이 이것도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 부분 간단히 짚어볼게요. 자, 보시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다.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골자인데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회계처리 기준도 이제는 형사사건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접한 회계처리 기준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서 문제가 됐는데 업무상 횡령까지 이제 그 걸고 넘어지다 보면은 회계처리 기준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 우리 공동주택관리법령이랑 그 다음에 관리규약이곤 했어요. 형사사건의 경우는. 좀 심플한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잡수익 관련해서 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니면은 입대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어떤 비용이 있다거나 이러는데 입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면은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유죄사 케이스만 봐드리면 좀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우리 중요한 무기를 좀 갈아두시는 거는 그 무죄를 받은 거에 여러분들 아까 손해배상에서도 제가 책임 제한의 어떤 논거를 쭉 그냥 틀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무죄 틀도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제가 직접 수행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따끈따끈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변호사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광주시에 특별히 가져왔는데 이게 1심은 유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 뒤집었고 무죄 나왔고 3심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이 정확하게는 대법원 판결은 뭐 그 검사의 상고 기각하는 취지로만 나왔고 열심히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내용 적어온 거는 사실은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적어준 내용이에요. 근데 어차피 확정된 건 대법원이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만에 하나 쓰실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대법원 사건번호로 가져왔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알아서 보세요. 그 앞에 그 원심 판결문 알아서 보시기 때문에 아무튼 사건 번호는 이걸 인용하시면 되겠고 요는 입대 회장님이랑 소장님이 같이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갔던 케이스예요. 근데 두 분 다 무죄로 끝났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무죄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명절 떡값, 뭐 학예 휴양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게 지금은 회계 처리하실 때 뭐 다른 영역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 단지는 이제 잡수입에서 지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왕왕 그런 단지가 많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지는 어쨌거나 이제 고소인이 한 3년치 이상의 문서를 몽땅 수사기관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악의적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라도 걸려라가 이런 항목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공소사실에서 그 별표로 그러니까 별표로 이렇게 몇 년도에 얼마를 횡령했다라고 순번 기재가 쫙 되거든요. 근데 이 단지가 얼마나 일을 잘하셨냐면 아까 제가 보관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개하는 규정들도 우리 되게 많잖아요. 조문 보면 힘드시겠지만. 근데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주민한테 투명하게 알린 거잖아요. 그거는 알리려고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사실의 그 범죄일람표에 201원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명절 선물로 지출했다라고 적혀 있으면 너무 큰 비용이니까 한 20만 10원 뭐 이게 지출됐다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주민한테 매월 한 번씩 책자로 배포를 했어요. 잡수입의 사용 내역을 예를 들면. 그럼 거기도 20만 10원이라고 똑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똑같이 적혀 있다라고 내는 거에 그치지 말고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다 보여주는데 저는 어떻게 내냐면 우리도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안 좋아하고요.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해서 저는 뭐를 많이 활용하냐면 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범죄 일람표에 20만 10원. 그 다음에 이제 주민한테 공개한 건 서중으로 내면서 뭐 2013년도에 그 주민한테 책자로 한 번씩 배포한 것도 20만 10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비교 대조를 해놓고 몇 호증 뭐 참조 이런 식으로 딱 그 증거 그 번호로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한눈에 비교 대조를 해보는데 범죄 일람표랑 이분이 주민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한 페이지로 정리 끝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항소심 재판부에 갔어요. 전 재판을 항상 30분 전에 미리 가는데 그러면은 제가 뭐 정관 출신도 아니고 그냥 한낱 변호사인데 그 재판부랑 갑자기 친해진 느낌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 30분 동안 앞에 사건을 보잖아요. 그럼 그 재판부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지 말 안 하고 재판장님이 정리해서 그렇습니까 하면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지가 딱 보여요. 그럼 일이 편하잖아요. 그분이 그냥 뭐 이 사건은 이래서 진행됐는데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죠. 그럼 예, 이걸 좋아하는 재판부가 있고요. 자, 변호인 변호해보세요. 이걸 좋아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그럼 미리 가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해야 되면은 열심히 구두변론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도 하고 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올리냐면 그렇게 30분 전에 가도 재판이 1시간 밀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30분도 앉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굉장히 친밀해져요. 저만 일단. 그 재판부가 익숙해지는데 그 재판장님이 아무 얘기나 하지 않으세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셔야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미리 가시되 당사자 사건에서 그분이 하시는 거를 메모를 잘 해오셔야 돼요. 추후에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정말 열심히 메모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그분들 우리 농담 따먹게 하려고 법대 위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루에 몇십 건을 다 소화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머리 아프세요. 근데 한마디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하시는 게. 이 재판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영란법도 제정이 됐고 시대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딱 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1심에서 유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땐 제가 변호는 안 했는데 1심이 유죄가 나왔는데 시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대 분위기를 제가 메모해 왔겠죠? 그럼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2014년 6.25 말할 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를 이해해 두시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눈을 뜨시면. 자, 보세요. 2014년 6.25부터 시행조문을 나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할 때 시행일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안이 진행될 때 이 조문의 연역을 아까 제가 연역 체크하는 거 법제처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역 법령 클릭하시거나 조문 옆구리에 연자 누르시면 된다고. 그거 다 쓰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시대 분위기가 중요한데 라는 재판부잖아요.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 한 제가 거기에서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서면을 낼 때 제가 시대 분위기를 공략합니다. 역으로. 자, 보세요. 아까 회계 처리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공소장에 적힌 공소 사실상의 그 횡령했다라는 연도 아까 3년치인가 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이제 좀 오래돼서 제가 과물었는데 아무튼 많은 연치를 냈는데 그게 예를 들면 2013년, 14년, 15년도 거였어요. 횡령했다라는 그 시절의 그 사용 내역이 예를 들자면. 근데 회계 처리 기준은 언제 마련됐어요? 2017년.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재판부에? 투명하게 얘기해야 저는 무조건 솔직하게 어필하거든요. 대신에 규정을 근거로 풀어가요. 모든 케이스를. 자, 2017년 1월 1일부터 회계 처리 기준이 시행된 건 맞다. 시대 분위기가 어쨌거나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외부회계감사도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그런데 이 사안이 문제된 시점은 2014년도, 2014년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는 외부회계감사도 없었고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도 도입되기 이전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부감사 플러스 주민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아까 관리규약에 따라서 뭐 입대 의결을 거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밖에 준수할 게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적극 어필한 거예요. 조문이 굉장히 엄격해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계속 이 단지는 그 뒤에 뭐 문제 생긴 것도 없고 그 이전 시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누가? 관리사무소장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주민한테 20만 10원이면 제가 이상한 숫자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금액이 딱 떨어지기 어려워. 200만 원 이렇게 깔끔하지 않거든요. 날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그럼 뭐 15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15원이 딱딱 맞더라고요. 그러기가 어디 쉬워요? 그래서 그걸 어필한 거예요. 비교대조표로 만들어서. 그래서 품이 많이 들지만 죽을 똥 살 똥 싸워야 무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이제 외부회계감사랑 회계처리 기준까지 시행 중인 시점이긴 하지만 이건 무조건 적으시고 더하기 그런 것까지도 준수해서 외부회계감사 적정 의견 나왔고 회계처리 기준도 이토록 잘할 수 없었다를 어필하시는 거죠. 더 보태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이해가 지금까지 다 잘 되셨죠? 너무 잘 끄덕여 주셔서 제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도 신이 나서 그런 강의를 해서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규정, 판례로 강의 드렸잖아요. 이게 회계라는 테마로 저희가 소통을 했지만 모든 테마에서 동일해요. 제가 여기서 관리비 사건으로 지금 뭐 강의를 한다 똑같이 강의합니다. 규정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응용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판례를 들먹거리지 판례가 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판례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거 만들어냈거든요. 없던 케이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즐거운 거예요. 이거 조문 아세요? 이런 말씀 관리규약 아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일할 때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규정을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약간은 간과했던 규정이 회계처리 기준일 수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꼭지를 딱 팝업해 주셔서 덕분에 이 장이 열렸는데 회계처리 기준을 봐주시되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금 잔액 증명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관해 주시는 거 그게 제일 키포인트고요. 회계 사건은 민사랑 형사가 다 문제될 수 있는데 반드시 제출되어야 되는 서증은 제가 볼 때는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주민한테 공개했던 내역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그것도 어필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뭐 게시하는 조문이 있어서 전부 다 게시했고 공소사실 기재된 금액이랑 딱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조금 안 떨어진다,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문제가 된다 할 때 990만 원까지만 거의 맞아 떨어져도 얼추 메워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도 어떻게든 어필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다 조금 미비점은 있더라도 맞아 떨어져서 외부회계감사 적정 의견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필하시는 감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법을 바라보실 때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이제 3,000만 원 이하를 소액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3,000만 원 이하더라도 그게 3억보다 더 중요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협회랑 관계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300만 원짜리 사건인데 이렇게 뭔가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 법원에 갔더니 이게 이제 그냥 지원도 아닌 10억 원에서 할 정도로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소액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재판장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정말 복잡한 법리가 담겨 있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도 지원해서 이거 법리 만들어내라고 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그게 300만 원이지만 3억 이상의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3,000만 원 이하는 당사자 소송이 될 수 있어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스스로 싸우실 때 서면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컴팩트한데 판결문 쓰기 좋게 그들의 언어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랑 재판부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가 주도형으로 재판부를 어필해야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판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형사랑 검사도 무죄로 싸울 때 여러분들은 관리규약 다 아시니까 대충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관리규약 준칙까지 내셔야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규약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준칙을 참조해서 만든 거다. 준칙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면 비록 두껍더라도 뭐 예를 들어 위탁관리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온 이유는 준칙도 다 이렇게 돼 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셔야 돼요. 형사랑 검사, 판사를 믿는 거랑 변론이에요, 이 얘기는. 그분들이 이 분야가 익숙하지 않은 건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이해하기 쉽게 뽐내시면 서로 잘 됩니다. 그분도 배워가시고 여러분들도 어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말씀 올렸지만, 지금 이제 회계 때문에 머리 아프시지만 제가 그래도 이걸 선회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규정과 판례를 그런 리듬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어필 드렸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 아까 눈, 코, 입이라 말씀드렸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변호사가 돼서 가장 보람찬 일은, 그리고 복된 일은 사실 주택관리사분들과 소통하는 건데, 인연이 이쪽으로 닿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변호사로서 바라보는 좋은 점은 이렇게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추억이 되게 소중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장님과 저와의 일적인 공통분모가 어찌 보면 고충 처리의 영역도 교집합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충 처리를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고충으로 샤워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연차가 이제 쌓아 올라가면서 반대로 이런 고충이 없거나 내지는 고충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 우리 광주시 회원분들이랑 더불어서 이렇게 추억을 남기듯이 이 시간이 더 귀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은 고충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미리 예방적으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탈이 안 나시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비를 뚫고 오실 정도면 이미 너무 앞서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있는 힘껏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제가 감히 올리는 이유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꺼내보는 시기도 해요. 자, 어때요? 우리 회장님도 저랑 이렇게 오는 길에 내내 갑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고견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갑질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린 존재 자체로 갑이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우리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뭔가 되게 그 리듬이 너무 감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에 존재한다는 게. 그리고 꽤 오래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저기 요즘 매미가 우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리는데, 매미가 지금 이렇게 이 순간을 울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짠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요즘에.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소통도 되고 뭐 사랑하는 감정도 느끼고 그러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남는 것 같아요. 눈 감는 순간이 저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걸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갑질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비록 갑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너무 훌륭한 갑이고, 사랑과 삶의 터전을 가치 있게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주택관리사분들을 홍보하고 다녀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광주시가 예를 들면 이제 광주 내부에 70% 가까이 공동주택이 있다 할 때 여러분들 덕분에 70% 공동주택이 행복해진다면, 그리고 삶의 터전이 안정화된다면 그거는 너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애정합니다. 그래서 그 응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귀한 존재고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니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코로나도 이기고 현장의 갑질도 다 이겨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추억의 시간을 항상 저는 요즘에 소중히 간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건강이 뭐니 해도 최우선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추억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소통해줘서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회계 테마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사안 풀어가실 때도 규정과 판례 중심으로 이미 선도하고 계시지만 리딩 케이스를 잘 이끌어가시는 3회 터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